대체적으로 2011년에 발표한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좀 더 조합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정비사업의 많은 계약서들은 다 이게 아니고 2000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2011년 걸로 된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사 선정한 이후에 이제 공사되고 계약 체결 시공사와 협상해야 되는데 뭐 서울시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다던데 그러면은 보통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오래됐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계약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군데군데 좀 옛날 관행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조합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해서 좀 관행이 옛날 이제 서울시 새로 나온 표준계약서 사실 이제 효력을 그렇게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새 이제 물가 변동 문제로 많은 사업장마다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에 표준계약서를 다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옛날 게 아니고 2011년 서울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거기서 이번에 물가 변동 등 내용을 보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예전에 2011년 서울시 계약서를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설계 변경, 물가 변동 이런 규정을 좀 보완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여기다 서울시 실정에 맞는 얘기를 더 넣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더 조합에 유리하게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11년 이후에 발표된 표준계약서는 대체로 조합에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약서, 표준계약서 있든 없든 우리 계약 문구로 들어와야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뭐 표준계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관철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물론 표준계약서대로 가지 않더라도 따로 조합에서 협상을 해서도 유리하게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뭐 문구 하나 시공사랑 협상해서 바꿔서 유리하게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 세션을 듣다 보니까 시행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유리하게 바꾸긴 좀 어려워,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좀 유리하게 바꾸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우리 실제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느냐? 반영하면 되지만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정비사업 상황 변화라고 썼는데 사실은 우리 조합이 언제 갑이 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가. 자, 조합이 처음에는 보통 조합이 시공사랑 관계해서 보통은 좀 이제 사업 시행계획 때 인가율이 좀 유리해지다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순간 조합의 갑의지는 거의 최절정 다다릅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순간 뚝 떨어져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시공사 선정할 때는 여러 회사가 서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 제시하겠다 하면 정말 고맙죠. 아마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2020년에 한남상구역 반포중업 1단지 이사주고 이런데 정말 시공사들이 좋은 조건 먼저 제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조합이 갑의 지위도 있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때 그러면 공사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공사 협상은 시공사 선정된 다음에 이때 하겠죠, 이때. 그럼 이때는 뭘 할 수 있느냐? 입찰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유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포의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시공사 세 곳이 서로 이제 협상하고 이제 입찰하고 있었는데 조합장님이 그 지위를 정말 잘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시공사들한테 조합의 지금 당면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각자 보고서를 해결 방법을 제출하세요.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입찰 전에 계약서를 확정 지읍시다. 해가지고 시공사들의 원성을 했던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합이 가장 우월할 때는 시공자 입찰 전까지겠죠. 그래서 이 지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지금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입찰
입찰 유의사항, 입찰 공고 같은데 실제로 가령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공사 도급 계약서는 표준 공사 도급에 따른다. 아니면은 표준 공사 도급을 기초로 협상하되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표준 공사 계약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 자체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향후 조합이랑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되게 좀 유리한 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시고요. 자, 그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자, 일단 우리가 표준 계약서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조합한테 비교표를 만들어 하는 겁니다. 조합이 협상하는 안을 가져올 텐데, 자,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 표준 계약서, 여기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계약서, 문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죠. 이건 물론 조합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공사 보고 만들어 하는 게 좀 더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일단 표준 계약서를 기초로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다 끝났고요. 네, 간단히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표준 계약서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원래 다 총액 계약을 이제 평당 단가, 럼썸이라고 하는데 뭐 평당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공식화,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걸 좀 공식화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지상층이 50% 이하라고 보죠, 건축비가. 근데 이렇게 평당 단가로 계약하고 지하층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늘어나는 공사비는 2배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도 마침 여기다가 다만 이렇게 지하층은 몇 프로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자, 평당 단가 얼마라고 써놨는데 이번 조합 입찰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입찰 제한 이렇게 나오죠. 평당 뭐 650만 원 확정 공사비입니다. 확정 공사비로 제한합니다. 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평당 650만 원. 그럼 면적이 늘어나면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총액은 어차피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확정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인지, 물론 전체 공사비는 없겠습니다만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면 평당 단가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총액계약 방식에서 문제가 오는데 총액계약 방식을 하는 이유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따질 필요 없고요. 서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당 800, 900, 옆 동네는 750이니까 우리는 80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사소한 공사비 증액은 어차피 시공사 부담입니다. 물론 가격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공사비가 변동되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총액으로만 계약하기 때문에 가령 뭐 마감재를 뭘로 바꿨을 때 이거를 공사비가 얼마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계속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실시 설계도로 나오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입장을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표준 계약서는 산출 계약서, 이게 물량 계약서에다가 이제 그 가격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데 그거를 계약 금액의 조정 기준으로 뭐 원래도 그랬지만 삼고 이거를 뭐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 이후에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총액 계약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사실은 총액 산출 계약서를 내려면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앞당겨 있다 보니까 그걸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은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본 설계에 준하는 설계 도면이 없다면 최소한 표준 품질 사양서 여기 보시는 이런 목록 같은 거죠. 이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울시는 예전부터 있었던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그냥 원래 입찰 전부터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증액할 때 기준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나 계속 보완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제 이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있고 이런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계약서에 보시면 도급인, 우리 조합, 수급인, 그 시공사의 서로 업무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정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조합이 딴 데 계약 설계가 바뀌고 아직 확정도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보통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도로, 전기, 통신, 수도 뭐 이런 지장물 같은 관선설치 선출공사나 여기 있네. 전기, 통신, 상하수 이런 지장물 같은 경우도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이게 좀 공사법이 수급인의 업무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급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을 보셔야 될 부분이 두 개 나눠져 있죠. 수급인이 부담할 부분, 도급인 조합이 부담할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공사라 표준화는 건축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건축공사 단 몸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의 규정을 다 보고 이게 과연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좀 이슈가 좀 많았던 게 철거공사 잔디처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좀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철거 그 철거 용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동안 별도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비리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이 이제 시공사가 직접 계약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성면 조사 해체 작업도 조합이 직접 시공사가 직접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건 조합이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된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작물 철거공사, 가령 특히 이제 전기, 가스, 통신, 수도 이것도 그러면 시공사가 해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조합이 따로 계약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 법 문헌에 보시면 지작물 철거 이런 내용은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뭐 한전이나 이제 지정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허가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여기 보셨던 공사계약 범위에서도 이게 직접 지작물 철거라고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조합에서 취사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불거진 게 학교 같은 기관에 철거공사가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기존의 도급계약에 학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의 입찰에서는 한 곳은 우리가 제안드린 공사 대금은 학교 철거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다른 곳은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이건 참 다행히도 입찰 전에 밝혔죠. 입찰 전에 우리는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나중에 애매하게 써놓고 나중에 공사도급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포함된 건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는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거고요. 그래서 철거공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공사계약의 시기 종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때마침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시 표준규정이 나와가지고 좀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자, 뭐냐면 종기는 일단 그 공사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해제는 사실 의미 없고요. 지체상금 정도에서 문제가 될 텐데 보통은 뭐 준공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임시사용 승인 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요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 시기입니다. 자,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공사계약 착공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시공사가 착공하지 않는다. 이런 폐쇄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요하게 주장할 수 있는 특히 시공사가 압박할 수 있는 해제 사유가 시공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기존에는 뭐 착공 신고한 날 아니면은 요새는 특히 실착공일로부터 많이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실착공한 날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은 실착공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건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착공일인데 실착공일 어떻게 정하냐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거 뭐 실착공인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공사를 유야무야 미뤄도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나온 서울시 표준계약은 뭐라고 썼냐면 이건 옛날 표준계약, 옛날 것대로 쓴 겁니다. 실착공일은 2주가 완료될 때부터 며칠 이내로 한다. 일종의 좀 더 제한을 두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타당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건 협상할 때 받아내시는 부분인 것 같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시 표준계약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성면철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거 따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질 경우 대비해서 유야무야 될 경우 대비해서 우리 압박수단으로 남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좀 이제 좀 관행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계약 이행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수급이 이제 시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건데, 자, 보통 문제되는 건 지체상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론적인 것 같은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체상금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보통 잔금 공사대금에서 이렇게 공제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 이행, 특히 우리 정비 사업하는 그 시공사들은 되게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보증으로 받아내고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조합 규칙 하나도 없이 오로지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계획이 해제된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가 뭐냐면 10%라고 돼 있죠. 일단 전체 공사대금의 10%를 그 손해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좀 가격되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공사계약이 해제될 때 조합에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수급인의 기책사유 경우 잘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로 돈을 받아낼 일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표준계약서 이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빼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시공사에서 굳이 필요 없다고 뺀다고 하면은 다른 걸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왜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옛날에 좀 안 좋은 간에 조합임원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뭐냐면 건설사가 계약이행 보증은 건설사가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지급해야 될 손해를 보증하는 거잖아요. 쉽게 속된 말로. 근데 수급인이 걸었으면 조급인도 걸어야겠죠. 그래서 조급인도 공사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라는 게 있고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2000년에 나온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아니라 거기다가 조합임원 연대 보증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공상 문제도 있고 소비대차에도 이제 돈 빌리는 거에도 조합임원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합이 있을 때도 압박수당이 됩니다. 아, 이거 계약 해지하시면은 조합장님, 이사장님한테 손해배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제 조합이 되겠지만, 더 문제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막 2012년, 14년 막 이럴 때 뉴타운 출구 전략 있었잖아요. 많이 해제했었는데, 근데 실제 건설사들이 그 조합임원 상대로 그동안 빌렸던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조합이 해산되고 없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집행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압류 사례 같은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합임원 연대보증을 일단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표준계약서에 없고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제가 왜 좀 안 좋은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옛날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계약 이행의 보증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조합임원 연대보증입니다. 또는 그 내용이 조합임원 연대보증과 시공보증입니다. 시공보증 내용이 다른 거예요. 조합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 이거는 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에서 정하든 안 정하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조합임원 연대보증을 엮어서 계약 이행의 보증이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건 되게 사실 이걸 왜 임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안 좋은 관행 생각하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 표준계약서를 말씀하시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계약 이행 보증 사실은 꼭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빼야겠다면 다른 걸 좀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공사대금 지급 같은 경우는 자,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기성불, 분양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기성불은 뭐냐면, 자, 이번 달에는 지난달 17%였는데 이번 달 24%면은 7%에 상당한 기성불, 7%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받겠다라는 게 기성불, 지은 만큼 받는 거고요. 분양불은 뭐냐면, 자, 분양 수익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다 받겠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기성률과 상관없이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준계약서에는 뭐 그런 의미의 분양불은 잘 없고요. 보통은 기성복, 이번 달 7%라면 7%의 한도 내에서 7%의 최대 7%의 범위에서 분양 수익금 중 그중에 받겠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원래는 그렇게 많은데요. 근데 실제 계약 지배를 보면은 그냥 분양불로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대금을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우리는 이제 분양 수익 내에서 준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이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수입은 분양대금이니까요. 우리가 뭐 돈 빌려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옛날부터 있던 내용인데 이게 분양물로 바뀌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관행적으로 다 이제 기성불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신탁사가 다 책임지고 일단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조합이 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공사대금을 주려면은 조합원 분양대금, 일반 분양대금 요 수입으로 보통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 사양도 안 좋게 되면 결국엔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각출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이후에 생기는 사정은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총회의 의결로 관리처분계획 변경해서 분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공사대금 계약 표준계약서도 뭐 이렇게 돼 있죠. 미리 주의사항이 있죠.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뭐 관리처분 계획의 조합원의 부담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공사랑 입장이 좀 다르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주를 하면 조합원분들이 공사대금 분담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의하실 리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뭐 3분의 2 동의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 조합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시공사랑 공사대금은 나중에 소송 가서 다투더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한도까지는 미리 의결해 놓고 나중에 시공사랑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을 하시는 게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실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정도 규정이 아니라 좀 더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자, 뭐 시공사에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요청했음에도 3개월 내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단한다, 공사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도 꽤 많이 보입니다.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너무 우리 입장이 약해지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우리도 사실 그게 필요한 거고. 근데 이후에 그렇게 시공사한테 말하는 거 해제, 사업비 중단을 줘버리면은 사실 우리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협상이 쉬울지 모르겠으나 되게 주의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여기 47조 보시면요. 자, 도급인, 조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자, 수급인, 건설회사는 몇 개월 내에 이행하세요라고 체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계약서에 없더라도 원래 동시행 항변 같은 법리로도 원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만든 되게 재밌는 규정이 들어가 있죠. 수급인은 분쟁 발생 또는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착공을 지원할 수 없고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시공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 규정이랑은 안 맞잖아요. 공사비 안 주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가처분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아마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거고요. 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은 뭐 앞에 규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설계 변경인데요. 자, 설계 변경은 뭐 보통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서의 불분명 불합, 신기술 시공법은 잘 없고요. 보통 도급인의 필요에 의해서 마감재를 뭐로 바꿔달라, 문줄을 어디 설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우리 음식 재료 같은 거 살 때 친환경 유기농 보통 가격이 오르잖아요. 건설도 특화가 부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제안하는 특화 사업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착공 전 설계 변경을 하게 돼 있지만 보통은 일단 설계 변경 요구한 대로 설계 변경을 쭉 이제 착공을 쭉 하고 실제 그 설계 도면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하는 게 보통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설계 변경하면 다 줘야 되는 거냐? 설계 변경은 그 설계 변경이 일단 있어야 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시는 좀 넓게 받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 지시하거나 합의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보면은 전 집행부가 의결한 뭐 총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좀 총회, 서면 승인과 총회 결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총회 결의는 뭐 공사기가 진행된 경우에는 뭐 조합원의 예산의 사항으로 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면 승인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서면이 아니어도, 아니면 뭐 꼭 명시적으로 뭐 설계 변경 하세요라고 안 써도 어떤 오가는 공문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회 의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서울시, 이번에 나온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되게 좀 중간중간 깨알 같은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서울시 계약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계 변경이 제일 문제, 이제 총회 계약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설계 변경했을 때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산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는 경우에는 산출계약서 꼭 써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국가계약법이나 옛날에 표준계약서를 보면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미리 예정하지 않았던 품목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예전 계약서나 국가계약법은 낙찰률을 기준으로, 가령 이제 86% 낙찰받았으면 그 가격을 86%로 계약하게 됐는데, 보통 조합에서 예정가액을 하신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쓸 수 없으니까 뭐 가격 정보지, 뭐 조달청이나 아니면 뭐 월간 물가자료, 종합 물가정보 이런 거를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쓰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뭐 개별 계약사들에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 건설 공사지수 이런 이제 그런 지수로 물가 변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정했었는데, 지금 뭐 이번에 표준계약서의 물가 변동은 사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도 내용 똑같은데 그 물가 변동은 거의 국가계약법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거나 할 때도 조달청의 어떤 그런 유권해석, 판례 같은 걸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의 지금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오래된 관행인데 우리 정하는 게, 자, 공사비는 이제 물가 변동은 늘어날 수 있는데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이란 계약 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을 한다. 이게 옛날부터 많이 정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설계 변경 과정에서 그 물가 변동이 어느 정도 반영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번 같이 자재값이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자, 그럼 실착공 이후에는, 실착공 전까지는 총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수 조정을 할 수 있고, 실착공 이후에는 원래는 안 되지만 단품,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철근 이런 개별 품목이 뭐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품목에 한해서만 공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봤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는, 나중에 서울시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서울시는 요 총액 조정에서도 총액이 100분의 3 이상 늘어나는 경우, 여기 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국가계약법 방식이긴 한데, 이런 식의 제한을 한 번 더 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자, 그동안 공사비 많이 늘어나는 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공사 자재가 급격하게 인상돼서라고 이렇게 또 인건비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약 30%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기간 동안 한 15%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보다 건설 자재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 철근은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싶은 면도 있는 거죠. 옆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홍제상가인데, 여기 보면 분쟁이 있는데, 조합은 같은 기간 건설 공사비 지수는 33%가 올랐는데, 뭐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는 75%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비용이 만약에 75%가 맞다면 사실은 이 비용 대부분 아마 금융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금융비용은 물가 변동 사항이 사실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급인이 좀 부담한 사항이라 좀 계속 이렇게 물가 변동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융상황 변화해서 당장 이율 오르는 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계약내역 변경인데요. 이것도 이제 먼저 요점을 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물가 변동은 그 해당하는 요인 있잖아요. 지수 조정률, 그 다음에 단품 슬라이딩, 이렇게 요건에 해당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에 대한, 실제로 설계 변경에 대한 공사를 했고,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합의나 지시가 있었다면 또 공사 대금은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그 밖의 계약 내역은 좀 해석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 기존에 국가계약법에서 말했던 그 밖의 계약 내역의 변경은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의 변경이었습니다. 이건 예시로 들었는데, 그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구체적으로 그런 계약 내역의 변경이고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사기간이나 어떤 운반거리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공사계약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또는 실제로는 최소한 그 건설사의 기체검증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 그 밖의 계약 내역의 변경 사유를 보면 뭐 엄청 많잖아요.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발열 전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실제로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불가항력을 보시면, 자,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 사태는 이거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악천후, 미세먼지는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보진 않았던 그런 사유거든요. 해석이 왜 문제되냐면 예전에 대법원이나 기존 판례들은 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IMF 때 자재비가 급격히 인상했지만, 자, 그것도 불가항력 아니고, 자, 엄청난 비가 와서 한 달 동안 공사를 못했어도 그것도 불가항력 아닙니다. 환경에서는 인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행정해석에서는 가령 이제 코로나19 정도면은 불가항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대로 갔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게 해석이 그렇게 넓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 확대, 쉽게 말하면 법의 변경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야 되느냐? 자, 이건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이 부담할 부분이죠. 건설업자가 공사비나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할 부분인데, 자, 근데 실제 사례인데 어느 조합에서 자, 이렇게 받아와서 총회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구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왔는데, 사실은 이건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저한테 건설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자, 이걸로 청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전 여기 돌강공사 빼고는, 돌강공사 밑에, 돌강공사 빼고는 나머지는 굳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수급인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계약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게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주유수당, 법정 공유수당 이런 것은 사실은 원래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공사비 검증 지금 실효성 없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법과 검증 기준 같은 게 변경되고 또 이번에 표준계약 같은 게 변경되면서 저희가 공사비 검증을 하게 되는 그 횟수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도 제도가 도입된 처음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30건까지 늘어났죠. 자, 이게 사실은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터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도 반영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그건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은 공사비 이런 검증을 했을 때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낮다고 하죠, 검증 결과는. 그럼 어차피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국부동산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협상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게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협상에서는 우리는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쟁 조정.
이건 국토교통부랑 서울시에서 좀 더 분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의문 드실 거예요. 여기 조정도 있고 중재도 있는데 그럼 조정과 중재를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 거냐? 물론 이건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안 하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되고, 특히나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소송은 일단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법원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은 서울 시청에서 꼭 받는 게 아니라면은 만약 특히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소송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꼭 조합원 분들 뵙게 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사계약 해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너무 피해가 크고요. 자, 왜냐하면 자 보시면 요 도급인의 해지 사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수급인의 책임 유인상 해당되는 게 없고요. 있다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시를 경과하고도 착공하지 않는 경우. 근데 아까 이제 표준계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실착공 시기를 합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건데 서울시 계약대로 하면은 2주 만료한 때부터 며칠 내 이런 식으로 되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자 계속 민속되는 시공사한테 좀 더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 해지는 많이 합니다만 보통 착공 전까지만 하죠. 일단 골조가 올라가면은 법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게, 법으로는 해지할 수 있더라도 그 해지한 시공사를 대체해서 들어올 시공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렸는지 뭘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결국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착공 전까지, 이제 골조 올리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제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해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도급계약세 해제 사유는 보통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의 민법 673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의 해지권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도급이, 조합이 손해를 부담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에 따라 규정을 둔 거거든요. 자,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해제는 결국 이것 673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사실은 이제 손해를 사실 입증하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 이제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 도면도 없고 이게 따져봐도 손해가 얼마인지 감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해제해도 막상 손해할 거 없어라고 조합장님들도 보면 잘 알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꽤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이도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계약 단계에서 손해배상으로 100억이 산정돼가지고 그중에 60%, 70% 인정됐고요. 이제 되게 핫한 사건이죠.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딴 건 이제 지분제 방식이었는데 지분제 방식으로 해서 감정에서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1심에서 400억으로 깎았고요. 2심에서 50억으로 깎았습니다. 이유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렇게 금액을 깎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파기했기 때문에 요새 실제로 이게 아마 점점 좀 더 해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해지하시려면 총회에서 시공사 해지를 선정할 때 자 우리가 10% 정도 손해를 부담할 수 있어요라는 걸 미리 같이 밝히고 의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